관련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된 게 어떻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센터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들이 심상치 않은 시대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20주년을 맞이한 차원에서 앞으로 센터는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미디어, 언론을 둘러싸고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인권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은가를 둘러싼 고민은 또 계속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 적어보고 그동안 해왔었던 주된 내용들 살펴보고요. 앞으로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토론자 선생님들, 그다음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그 지혜를 구하는 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발표문을 통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내용들은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도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말들이 이뤄지고 하는 것들 보면서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한국 사회가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바꿔왔고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나아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직접적으로 민낯이 드러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당혹스러움, 안타까움, 분노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점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일이었고 그게 더 이제 마음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원래 2002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원래 2002년도라는 하는 시점은 한국 사회가 1987년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오랜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게 이제 10년 넘는 세월, 약 15년 남짓 지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군사독재 유산에 저항하면서 우리 언론을 좀 더 자유롭게 해라, 우리 방송을 좀 더 민주화하자라고 하는 언론계 현업의 요구가 당시 이제 언론시민운동의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던 시대였고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언론인들만의 것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언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또 다른 주체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센터의 출발점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이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언론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대중들을 향해서 져야 할 책임도 무겁게 부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전해준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너무 당연한 사실을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언론인권센터가 출발했던 이유고요.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원래 언론인권센터의 창립선언문 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창립선언문 속에 들어있는 문제의식 중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좀 더 질문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토론해보고 싶은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부터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언론인권센터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생각해보면요, 원래 출범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게 된 여러 시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익 소송 활동을 해왔었던 것, 그거는 센터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건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시에 이제 고종석 사건, 예전에는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가 그 사이에 없으면 지난 10년 동안 변화하고 발전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미투 정부, 그 다음에 그
2020년도에 있었던 그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와 관련된 수정 보완 작업도 또한 지속되었었고요. 여기에 기한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전후해가지고 언론인권센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미투 정국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 이 미디어 언론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생겨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연합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또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언론사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인 범주로 생각하는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언론인 스스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이 전면화된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이제 언론인들과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고 댓글을 다는 시민들과 도대체 차이가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또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 또한 요 최근에 바로 이러한 2018년도 이후에 나타났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저희가 관찰하고 주목했었던 내용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 관련된 문제들, 댓글을 통한 2차 피해 문제들, 그다음에 좀 더 나서 좀 더 전면적으로 그 미디어 공간 언론에 의한 혹은 언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론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각종 혐오 표현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게 대중들의 미디어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확장되고 심화되어 나갔던 것 또한 이 시기에 있었던 공익소송과 결부되어서 저희가 경험하였었던 여러 가지 영역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앞으로 이제 26주년을 맞이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많은 사업들이 또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 소송만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청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KBS 이사회 박문진의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회 회의로 이사회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 당시에는 이 청구에 사실 이 방송사들이 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씩의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 자료들은 공익을 목적에서 공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기 시작했고요. 2019년도부터는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것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민원이나 조정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게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정보공개청구사업은 점점 많은 대상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대중들한테 공유하고 공개하는 그런 사업들 동안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들이 누려야만 하는 알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0년을 전후해서 저희가 제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저희가 기울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도에 서울시와 이제 그 청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인권의식, 그다음에 그 안에서 혐오표현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책위원회가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젊은 친구들과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행정기관이나 그다음에 언론사들, 그다음에 포털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좀 종합적인 시각을 한번 그려보고자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저희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을 특히 이제 청년 세대와 관련된 문제,
혐오표현 2차 댓글을 통한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선택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도움을 줬던 그런 연구 성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은요 게임과 관련된 어떤 연구 결과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성북구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사업이라든지 은평구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연구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행정 연구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하기 시작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이제 2006년부터 미디어 인권과 관련되었던 대중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진행 과정이 차츰차츰 그 폭과 다루는 주제들이 매우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서울대 인권센터를 비롯하여 이제 다양한 이제 자원활동가들이 언론인권센터를 격려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인권보도 준칙 관련된 사안들, 노동인권보도, 북한보도, 엠번방보도, 유튜브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사업을 대학생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또 약간 결은 다릅니다만요. 저기 2019년부터 진행된 청년 기자단 활동과 결합되어서 활발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문제의식을 대중들에게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일종의 근간이 되는 어떤 분석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센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또 계시지만 많은 자원활동가들께서 또 도움을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매우 활발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그 대외 활동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들 지금 지난 1년이 지났는데 1년 사이에 아시다시피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관련된 논의들 언론들이 했던 모습들 돌아보고 있으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마다 어떤 느낌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논의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또 시민사회운동, 전체 언론 시민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인권센터가 처음 만들어졌던 시절에 이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상상할 수 있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2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활동의 영역들을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직접적으로 법률 피해를 구제해주는 법률 대리 기관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어떤 인권센터라고 하는 역할은 이미 어느 순간 넘어서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시민사회 전체를 향해서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를 향해서 미디어, 언론, 인권 이러한 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를 주도할 수 있고 담론을 제기해 나갈 수 있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20년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었던 과정이 이렇게 다양화된 이제 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의견들이 좀 더 제시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언론인권센터가 출범했었던 것은요. 결국 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언론의 개념을 조금 더 벗어나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미디어 전반의 영역을 다루면서 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인권 차원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전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위 말하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가 저희 앞에 제기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험이 저희한테 사실 안겨졌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제를 제기했었던 경험들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당장 올 한 해 정치 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미디어와 시민과 인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언론과 인권, 시민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방식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야 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향후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점점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디지털 공간이 혹시라도 새로운 인권의 사각지대, 새로운 혐오와 차별의 공간들, 혹은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식을 만들어내는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직면할 글로벌 차원의 공통의 어떤 문제이자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 또한, 그리고 그 문제를 미디어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 작업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몇 년 전부터 미투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평소에 우리가 지배적인 사회의식 속에서 잘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을 걸 알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접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산들은 센터의 활동 과정에서 여전히 크게 남아있고요. 이러한 변화한 현실에 맞게 인권센터의 언론인권센터의 활동 방향이나 미래 전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상황들 중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연대하는 발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이자 다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도 오늘 옆에 계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실 것 같고요. 또 플로어에 계신 이사님도 계시고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발표는 그냥 대략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가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 공익소송이나 정보공개, 정보 사업들, 미디어 인공교육, 자원활동가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니터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하고는 너무 달랐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야말로 아날로그 미디어가 지배했던 세상이고, 지금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미디어 환경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배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트루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디어 인권운동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손택 성지장님 부탁드립니다. 언론개혁10년대 공식입니다. 언론개혁 11년대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언론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언론미디어 그리고 인권 관련 사안들에 있어서 좋은 그리고 아주 신뢰하는 그런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인권센터創立 20주년 연대단체로서도, 그리고 제가 언론인권센터 회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원으로서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토론은 일단 발제에 대한 이견은 당연히 없는데 좀 이견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인권센터에 같이 하자는 운동을 제안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난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지라고 생각하며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제에 대한 이유를 드리면 언론인권센터 20년을 축약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과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박준 선생님이 과제를 이제 보면서 언론인권센터 이런 일도 했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익소송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억나는 건 당연히 노동석 사건이었고, 그때 저도 그 전에 언론사들이 다 나주로 이제 표기했다가 언론인권센터에서 처음 이건 나주로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노동석 사건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억이 남고, 안민정 씨 사건이나 아니면 박원린 사건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공개청구 사업도 KBS 이사에 말씀해주셨지만 종편법인 관련해서도 정부공개 청구를 하신 기억이 있어서 같이 또 대응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모니터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저는 언론인권센터가 언론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걸 기반으로 논평이나 성명 같은 거를 자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나 아니면 40대 마약비로 이런 표현됐던 언론 보도 문제, 이런 논평이나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이 남아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도 입장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방면에서 언론인권센터가 굉장히 20년 동안 운동했던 그런 기록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언론인권센터가 이쪽 나라에서 보니까 언론인권센터가 운동의 방향을 굉장히 잘 잡으면서 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을 어떻게 써야 되냐, 토론을 무엇을 써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언론인권센터가 향후 어떤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함께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언제 언론인권센터가 떠올랐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토론을 구성했는데,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 그리고 사회운동과 보다 더 많은 접촉과 조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한 각인이 됐던 사건이 저에게는 반올림 공익소송이었어요. 제 지인 중에 인권 활동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반올림과 연대하면서 경제신문 중심으로 너무 반올림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해와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언론인권센터였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공익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제가 좋았던 게 아니라 반올림이라고 하는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위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들이 어느 정도는 제동 걸릴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언론인권센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0년도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인권이 굉장히 후퇴되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후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 이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었고, 저는 또 어쩌다가 그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단위에서 같이 결합해서 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 단위에서는 저희에게 팬데믹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혼자서 고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좀 외롭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언론인권센터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는 언론인권센터랑 같이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올해 4월에 국회 앞에서 저희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언론연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관심 있는 주제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차재현 쪽 인권 활동가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같이 기획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히 좋다라고 해서 같이 기획을 하게 됐는데, 저희 단위뿐만이 아니라 언론 미디어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전화를 드린 곳도 사실 언론인권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사회금지법 제정 관련해서 같이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만 미드노 쪽에 한 활동가를 만나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투쟁 이런 거에 있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그런 분을 만났었어요. 그때도 언론인권센터 같이 모니터하고 같이 뭔가 대응하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언론이 노동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노조법 개정 운동이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사례에서도 좀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연대하실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것도 언론인권센터랑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그 전장현 활동가하고 이마이너 기자들하고 만난 일이 있었어요. 조선일보가 이제 발달장애인이 그런 탈시설 문제 관련해서 이제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활동가가 있었는데, 저에게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좀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언론인권센터가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인권사회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그런 언론의 이러한 그런 피해를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논의하거나 대응하거나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데 있어서 한계가 너무 명확한 사람이어서, 앞으로 이런 운동학에 있어서 언론인권센터가 좀 더 많은 같이 할 수 있는 점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문제의식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언론사 내에 다양성을 넓히는 운동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언론에 의한 피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비정규직, 아동청소년 등 소수자를 향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언론사 내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편인데요. 제가 언론운동에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언론사 내에서의 그런 장애인 고용의 문제, 아니면 방송사 내에서 임원에서 여성 비율, 그리고 미디어 속의 아동노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인권센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발제 맡으신 박준 선생님께서 발제했던 토론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인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 그 안에서 벌어진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좀 처해지고 있다, 이런 토론을, 그러니까 발제를 들은 적이 있어서, 언론인권센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언론 보도의 피해와 함께 그 이외에 벌어지는 언론에 의한 차별, 그런 문제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언론인권센터 토론회에서 제가 포토라인이 범죄 가해자를 우상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한테는 제2차 피해, 가해자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론사들이 이제 가해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행위, 그걸로 인한 보도, 그리고 가해 서사를 집중해서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이제 언론이 관행적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되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제가 성소수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언론 보도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본인들한테 언론이 접근할 때의 태도, 소통하는 과정, 그 분들이 그런 언론인의 태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론 피해의 범위를 콘텐츠 내가 아니라 외부로 좀 확장해서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무 많죠. 같이 하고 있는 게, 네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남은 건 짧게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최근에 언론연대에서 그 어드레서블 TV 광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사실은 인권에 대한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론인권센터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제가 언론인권센터 실험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윤여진 상임이사님과 한상희 사무부 차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널리즘 관점에서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각각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널리즘 관점의 그런 활동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를 했으면 좋겠고 언론사의 다양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언론의 피해 검증 이런 것들 새로운 관점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원 선생님. 예,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봉호입니다. 언론인권센터를 제가 언제 처음 만났을까라고 기억을 해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단체가 아닌가, 같이 있었던 활동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멀리 있었거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면 만난 지 벌써 몇 년 됐어. 횟수로 셀 텐데 그러지 않는 걸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받아보고 20주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이라는 그 시간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바뀌어온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준호 선생님 쓰신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페이지에 87년 직후에 언론운동을 얘기하시면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언론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 그것을 언론개혁이라고 했던 시절을 지나서 마지막 페이지죠.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팬데믹의 국면을 지나면서 디지털 공간이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의 무대로 바뀌는 현실은 우리에게 한층 큰 경각심을 요구합니다라는 이 두 문장 사이의 시간이 정말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20년 동안에 쌓아오신 어떤 여러 가지 사업과 경험, 기업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 역사의 흔적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발제함에서 소개해 주신 여러 사업들을 보다 보니 이제 언론인권센터가 오히려 더 앞으로 더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갔다가 저도 몰랐는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돼 가지고 보건의료 노조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서울 5개 권역에 의료원들이 있고 공기노조원도 인근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비록 우발적인 참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수습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일 이태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떤 락페스티벌이나 그런 행사장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의료 자원도 비곤하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의 참사의 규모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위기와 절박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의 붕괴는 각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거나 서로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그러한 정서들과 또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언론들의 문제들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되었었던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전 사실은 공개보다 더 걱정이 됐던 것은 그것을 인용한 기사들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은 뭐 언론인권센터도 도와주셨고
여러 단체들이 제안하셨던 인터넷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러한 발언들과 언사들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회수라든가 그 언론의 이름으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풍경들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방식의 어떤 적대와 혐오 또는 차별과 이런 식의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 언론인권센터가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막중한 어떤 과제와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앞서 87년도 직후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언론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그런 것들이 그 87년 이후에 직후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새롭게 바뀌어야 될 민주화와 언론 개혁의 과제들을 좀 이렇게 정체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쓴 티모시 스나이더 학자가 트럼프와 푸틴의 러시아, 미국을 시작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진보를 외치는 어떤 필연의 정치학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면서 과거의 그 정치적인 어떤 대립과 갈등들을 갖다가 다시 소환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적과 타도해야 될 대상들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영원의 정치학의 시간이 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언론개혁을 이야기할 때 과연 여전히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80년 이후에 똑같이 탄압받는 언론과 이걸 갖다 우리가 타도해야 될 하나의 정권 대상 이렇게 좁혀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특히나 더 언론인권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이런 식의 그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대에 가장 힘든 것이 언론인들과 또 시민 독자들 간에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그 이태원 참사에 관련 기사 댓글을 보셨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 댓글들을 보는 언론인들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는가, 보도를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증폭시키는 언론을 보는 시민과 독자들은 언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식의 계속 갈등이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저도 함께 힘을 얻고 보태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언론과 언론인들, 현업에 있는 현업인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좀 더 면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특정한 이슈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해명을 해야 되는 언론인과의 대화가 아니고 일상에서 있는 언론인들 자신, 시민들의 활동,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언론에는 왜 보도가 되지 않지?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는 왜 이렇게 소홀하지? 또 뭐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주의라든가 우경화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보도들은 왜 없지? 라는 식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이고 저도 거기에 힘을 좀 보태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인권센터의 사무처장과 같이 얘기해왔던 것인데 사실 아까 댓글을 통한 어떤 폭력 같은 경우에는 독자뿐만이 아니고 언론 노동자들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언론노조에서 발간됐던 인터넷상에서 여성 기자에 대한 괴롭힘이라는 보고서를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그 언어의 폭력과 그런 심지어는 그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장소들이 포털이 될 수도 있겠고 최근에는 유튜브 댓글로도 불려오고 있고 그런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모니터를 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들. 사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가 다수의 그 해외 나라에서는 투명성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간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책임을 졌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이런 식의 사회적 혐오와 적대, 차별에 대한 그런 정서들을 갖다가 좀 누그러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좀 연대하고 공유하는 그런 제목이 연대와 확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또 플랫폼 사업자들과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같이 연대하는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붕괴하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하고 같이 일을 도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일을 도모하는데 좀 많이 도와드리고 것 같고 저도 많이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선생님 늘 저희가 의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권센터가 할 일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희망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80년대야말로 탄압받는 언론, 타도해야 할 정권 이런 부분 이제는 정말로 오래된 이야기 20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 같은 생각이 들고 제안해 주신 우리 좀더 자주 만나서 일상 담론에서 화해 개혁의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자 또 디지털 플랫폼사의 파수꾼이 되달라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자 선생님. 앞에 발자하신 분이시나 토론해 주신 분들이 다 이제 언론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에 비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언론인권센터의 수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대라는 것밖에 없어서 제 토론들의 제목은 연대는 생존의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인권센터 20년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사람으로 치면 막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회가 말씀하신 분 같이 정말 이 언론인권센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가장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고 처음에 아마 이거 하셨을 때는 아마 언론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언론보다는 이걸 좀 미디어라고 표현하는 정말 다양한 환경이 20년 사이에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대와 확산이라는 주제인데 앞으로 우리한테 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대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자리에 모였을 때 각자가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다 다른 일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교집합을 찾을 수 있고 그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언론인권센터와 관계를 갖게 된 건 말씀드린 대로 고종석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석 사건이 전남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제가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를 지원하는 중앙조직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피해자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서 조금 더 해바라기 있는 센터로 왔고 거기서는 의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을 때 계속 언론에서 나가는 아마 그때가 8월이었을 겁니다. 신문 기사를 너무 도배하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나고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와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어서 회의를 했다. 만들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인권위원회와 뭐 언론 중재위원회하고 이제 여가부랑 이렇게 합쳐서 토론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러는 와중에 제가 기사를 봤죠. 이제 언론인권센터가 공익소송을 하고 있다. 그 전에 피해자들한테는 공익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언론 중재밖에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기사를 보고서는 와 이거는 정말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이 딱 잡고 갔고 그래서 이제 언론인권센터에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다. 이건 무조건 영업에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인권위원회나 중재센터나 기자한테는 다 오케이 해주셨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소송은 이겼는데 기사호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딱 한 줄 나왔습니다. 한 줄. 몇 개의 언론사가 이 소송에서 졌다. 그래서 2개가 3개 언론사는 항소한다.
이 기사 딱 한 번 한 줄 나온 거 말고는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진짜 언론의 이면을 보면서 이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피해자분들이 전화하면 언론인권센터에 전화하세요.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 5개 언론사 중에 한 언론사에 기자가 정말 아주 집요한 기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성폭력 사건이 났는데 부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기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단 언론사에 보호자가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해줬으니까 일단 전화하시라고 내리라고. 그리고 저도 전화하고 했죠. 니네 소송 라인 거 알지? 졌잖아. 우리 그 부모님한테 그 연락처밖에 드릴 수 있는 게 할 게 없어. 그랬더니 협박하네요. 그래서 아니 협박 아니고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그럼 회의하고 1시간 안에 알려주겠다고 1시간이 안 돼서 전화 왔습니다. 기사 내렸다고. 그래서 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만들 때 굉장한 힘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이제 사회부 기자 몇 분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데스크에서 무조건 낚시가 되게끔 기사를 쓰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거 훈련 같은 거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보도 가이드라인 기자 수첩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기사를 따서 그 부분을 다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기사를 바꾸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기자협회랑 연계해서 계속 신입 기자들이 나와서 계속 그 교육을 집어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기자협회, 그다음에 인권위원센터, 사회부 기자, 변호사분들, 왜냐면 피해자를 좀 대변하시면서 지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기자협회에서도 그걸 했더니 호응이 좋아서 계속 횟수를 늘리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고동탁 사건 이후 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이 줄었는지 알고 있는데 얘기하죠. 기사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막 써나이령하는 그러한 기사가 분명히 피해자한테 2차 피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쓰고 있다. 피해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 가다가 미투 운동은 좋았는데 그 건으로 인한 안희정 사건의 또 기사가 고종석 사건을 넘어서는 정도의 무슨 소설같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 또 그래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인권위원회 기자협회하고 버전 2 개정판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면서 조금 개정판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 근간에는 언론인권센터가 굉장한 힘을 주셨고, 오늘 발제문을 보면서 고종석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또 피해자분들한테는 또 언론과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걸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돼서 공익소송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게 저희 현실이지만 기자들이 알아서 글을 좀 자제해 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인권센터가 해주셔야만 하는 부분인 거고, 힘들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어떤 기사가 나서 이체 피해를 입었을 때 고민하는 부분인 거고, 기자분들도 이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연습하시라고 얘기하죠. 그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 만들 때 그 낯섰던 기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느 부분을 동그라미로 바꾸고 세모로 바꾸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부터 기자들한테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도 기사를 정말 진짜 안 쓰였지만 쓰레기같이 지금을 빼는 이러한 기자들을 보면서 제가 언급하게 된 또 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성폭력 피해자가 이제 사망하게 된 사건을 갖다 왜 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찾아내서 글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뭐 사망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직접 하지 못했지만 언론사나 이야기해서 제목 정정 보도하게끔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획을 긋는 성폭력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한 그러한 일을 했고 그때 연대가 아마 계속 가는 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기관들끼리 연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연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조직들과의 어떤 연대, 특히 언론인권센터 보면은 저는 그래서 언론에 대한 인권만 보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언론 안에는 그 글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인권의 전반적인 건 언론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발제자님도 해주시지만 제가 그러한 부분하고 고민되는 부분은 이번에 시니어 인권교육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올해는 아직까지 노동사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2025년 정도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 인구 20%가 되는 게 초고령 사회인데 그게 지금 5년 안에 도래할 거고 좀 지금 잡고 있는 걸 202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5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인 이 사회에서 이 노동층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지 언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언론 안에서 이 노인에 대해서 혐오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시니어 분들이 아니면은 시니어라는 어떠한 명칭을 노인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적절한 건지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 건지 어떻게 보면 선배 시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노인층이라고 있는 65세 이상의 그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 그 안에는 제가 아까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에 대한 어떠한 인권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특히 건강권 그 다음에 노인 민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마무시한 존재로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부분들 뭐 주거권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언론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만 좀 되고 있지 어떤 해결책 저는 언론의 또 큰 힘은 그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해서 막 부정적인 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이 알려고 하는 알 권리는 무엇인지 사건이 났을 때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가 하는 말이 그렇죠. 시민의 알 권리 피해자가 어디 살았고 왜 이렇게 피해자 시민들이 원하는 알 권리는 대처 요령을 알 권리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지 된다. 막 문화부 기자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지만 당신 사회부 기자인 것 같아 인터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니 자기 사회부 기자 같다. 그렇게 뭔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너무 막 개인정보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기자들한테 시민들이 정말 어떤 알 권리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니어 인권교육 하고 계신 거에 너무 박수드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권센터가 있는 그 번역 안에서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전국화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니어 인권교육 할 때 노인 대상이지만 제가 계속 젠더 분야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안에서의 어떠한 남녀의 어떻게 보면 젠더를 좀 구별해서 접근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조금 해주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좀 전국적인 규모의 어떠한 인권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안에서 기관과 정책과 다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어떠한 인권센터의 일들이 조금 더 노인 대상의 사업들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고 정말 디지털 환경 제가 만나는 디지털 원주민들하고는 생각부터 달라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많이 찾으신다면 그 디지털 원주민들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알고리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세대한테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 안에서만 찾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 언론, 미디어의 좋은 영향이 있지만 악한 영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고 있는 그 아동학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댓글창에 대한 피해 문제신 것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냐고. 그래서 댓글창이 진짜 그 대상의 피해자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 글을 썼던 기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댓글창이 없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건강한 댓글을 쓰는 성토를 다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내년에는 꼭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말고 또 꼭 필요한 댓글에 대한 댓글창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좀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20주년 외로울 수 있지만 앞으로 가실 때 뒤에서 열심히 박수 치면서 열심히 저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 저희 센터의 홍보대사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언론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민영화에 2차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동을 걸었던 박수 선생님도 기여하셨고 우리 센터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안님 편이시죠? 제일 먼저 시킬까? 나중에 할까 했는데 젊은 세대 말씀을 좀 기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토론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나요? 있어요. 그 안에는 있나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언론인권센터에 지난 1년 반 정도 활동을 요즘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저활동가 이하은이고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햇병아리일 텐데 이렇게 너무 20주년을 맞이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사실 학생으로서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원활동을 한 청년이자 학생이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해주셨지만 그렇게 미디어에 보면은 미디어 네이티브 가까운 세대로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언론인권센터에 활동하게 된 이유를 일단 말씀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언론이나 이제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이제 학교의 인권센터를 통해서 이제 연계 활동으로 자원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원래는 사실 언론인권센터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인권단체 명단을 봤을 때 딱 이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되게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SNS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누가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보고 그걸 인용을 한 다음에 그걸 인용하면서 이 기사 근데 약간 이런 부분도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라던가 아니면 이 기사 왜 이 사건을 피해자 이름을 써가지고 사건을 칭하고 있어? 이거 너무 피해자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글들도 저를 많이 접해왔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예계 기사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거 약간 보도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약간 여성차별적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저 주변에 이제 그런 SNS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아왔고 또 그러한 이제 비판들에 대해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그런 기사들에 대한 화가 조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언론인권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혼자 화를 내고 그냥 SNS에 이 분노를 쏟는 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한 계기로 이렇게 언론인권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해왔던 활동들이 이제 아까 언급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성범죄랑 아동학대 범죄보도 모니터링을 참여를 했었고 또 이제 언론인권 지수 개발 관련해서 이제 시범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기사용 광고 관련해서 모니터링 진행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 이제 포털 댓글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포털 성범죄랑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그 보도랑 그리고 이제 댓글 관련해서 진행해왔던 그 모니터링 자체가 또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이 언론인권센터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랑도 되게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의미하게 다가오고 또 배우는 것도 많은 활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게 저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사를 볼 때 이미 그 댓글에 사실 혐오적인 내용이 있다는 걸 이미 대충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그런 뭔가 약간의 궁금한 거 혹시 모르니까 하는 생각에 딱 스크롤을 내려서 딱 그 댓글을 딱 보았을 때 딱 그 혐오적인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 싶으면 바로 다시 스크롤을 올려서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그런 혐오적인 댓글들을 사실 마주하고 싶지 않아 했었고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직접 마주를 하는 것이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일인 동시에 또 이런 댓글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금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 미디어상 댓글창이라는 공간들 자체가 이 혐오랑 차별에 얼마나 취약한지 되게 그 자체가 되게 많이 그냥 이것이 구조적으로 원래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게 되었었고요. 이제 그 기사에서 발생하는 그런 혐오 표현이 들어간 댓글 비중도 매우 많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기사 안에 주로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주 대상이 되는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 대상들에 대한 또 이제 혐오 표현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기사의 내용이랑 기사 안에 다뤄지고 있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집단이 이제 호출되어서 이제 그 집단을 이제 비난을 하는데 기사의 내용을 이제 동원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중국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대중동포들이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보도 프레임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동시에 이 포털 기사의 댓글창이라는 공간 자체가 쉽게 차별적인 그런 담론들에 동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쓰긴 했는데 결국 그냥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문제의식은 이제 보도의 당사자인 사람이 정말 인격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다뤄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정말 어떠한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태도라든지 어떠한 그런 차별적인 담론들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대상, 정당화하기 위해 소비되는 대상으로서만 다뤄지는 것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되었었지만 특히 이제 그 범죄보도 사건인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 피해자 당사자가 이러한 차별적인 논리에 이제 동원될 때 이것이 또 피해자에 대한 이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도 또 많이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 기사를 보는 거는 되게 정말 불특정 집단 정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보게 될 텐데 사실 이 기사 안에 그 댓글에 달려 있는 그런 차별적인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그 댓글 당연히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혐오적인 표현에 노출되는 것이 이 피해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댓글창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3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피해를 겪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런 부분이 또 이러한 사회적으로 그런 소수자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댓글 창이라는 공론장에 사실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기제로서 이 댓글창이 점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권센터가 이제 저는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해서 진행되어오는 활동들을 이제 보고 또 그 이전의 활동들을 돌아봤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또 다들 공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토론회나 포럼이나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제언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제 자원활동가로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걸 공유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번에 자원활동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한 것이 저한테 되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단순히 그냥 SNS에 혼자 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뭔가 언론인권센터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이러한 사항들을 직접 대면하고 마주할 수 있기도 했고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또 많은 배움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그런 당론장에 뭔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러한 기사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댓글의 혐오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더 확장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러한 기사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댓글창에서 발생하는 이런 차별이나 혐오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또 이 언론인권센터가 같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시민들이 이 언론인권센터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양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서 이제 언론인권센터가 기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하은님 토론을 보고 사실은 좀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막 그 기사에 대한 화가 많았던 친구인데 그 화를 다스려주지 못할 망정 우리가 그 혐오적 댓글을 막 강제로 보게 하고 모니터링하게 하고 거기서 막 얼마나 싫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진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합니다. 네.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네 분의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연주해 주신 우리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요.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을 할 일이 참 많구나.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의견도 많이 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토론도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파업 관련해가지고 한국 언론이 너무 문제적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마 저 자신도 그 연구자의 한 명이지만 연구자들이 잘 못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 못한 건지 어쩌다가 이 역사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볼 때가 이번에 특히나 그렇게 생각할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너무 관심을 안 기울였던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훈 박사님은 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영국 같은 데서는 뭔가 새로운 언론학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제를 잡고 나섰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광산에서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BBC가 따로 보도하는데 참을 수 있느냐라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언론학의 연구랑 보도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것들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책무가 느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 시민운동 단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널리즘 책무실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생겼던 걸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원래 젠더 데스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시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벌이고 아울러 그냥 책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는 작업들을 한겨레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그 보고서가 책무성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언론계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댓글창 관련된 그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되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KBS에도 올해 2월달에 책무실이라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KBS 안에서도 2월달에 책무실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자 한 명, 팀장 한 명, 실장 한 명, 그 밑에 신임하는 기자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인원이 이제 배치가 되고 일을 하고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한 기자분께서 지금 현재 책무실에 소속돼 있는 기자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게 아니 한겨레는 얼마 전에 그 책무실에서 책무실 보고서가 나왔던데 KBS로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런 예산도 없고 회사에서 관심도 없고 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한겨레가 아니라 제가 먼저 KBS로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혹은 정책이나 법을 통해서 강제했어야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현실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언론 현장하고 이제 언론 시민운동들이 요구해야 되고 좀 이제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결실들이지 않나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세금을 받으면 이 정도 해야지, 공영방송들을 최소한 이 정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마 김동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소한 어떤 하나하나의 나아짐이 아마 우리 또 언론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는 오늘날의 언론하는 현실을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어쨌든 언론인권센터가 지금보다는 좀 더 바깥으로 다른 여타 언론기관들하고 언론시민운동 기관들과 교류와 협력과 연대 폭을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게 어쩌면 모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주신 제일 중요한 제안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실천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공동선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때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보게 된 거는 저희를 믿고 끊임없이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와주신 회원님들, 믿어주신 회원님들, 회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거의 싸우다시피 해오시는 민여진 상임이사님 늘 감사드리고 우리 사원활동가님 이런 사원활동가님 감사드리고 그 전에 이런 토대를 닦아주신 우리 추성석 전 상임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저희 빨간 타이를 내고 오신 이광택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말씀. 저 앞에 나가서 하세요. 지금 지금 파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하시다가 제가 실은 노동법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에 관해서 늘 저도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주로 보면 무슨 파업이든 간에 언론 보도는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게 피해가 얼마나 쟁점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자본주의 시장의 광고주들
광고주들의 영향 하에 이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늘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법률 이름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했던 거는 피해구제 쪽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야거를 언론중재법 보니까 이제 이 보수 언론에서는 언론의 재갈 분리라고 그런다. 이 논의가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중재법은 안 건드렸죠. 피해구제 부분을 이제 개정하자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이게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서도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늘 약어를 피해구제법 쓰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하는 게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배재수님, 네, 박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님,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네, 토론회를 마치고 저희 다음 언론 인권상 시상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